오늘은 조선 후기 때 성군으로 일컬어진 정조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정조에게도 몇 안 되지만 후궁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유일한 승은 후궁이었던 인물이죠. 또한 정조를 15년간이나 기다리게 했는데요. 그녀는 바로 위빈성 씨입니다. 위빈성 씨의 이름은 성덕이므로 1753년 7월에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게다가 그녀가 고작 4살일 때 어머니 부하님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 성윤우 또한 담벽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습니다. 아버지 성윤우는 해경궁 홍 씨의 아버지 홍봉안의 청직이었는데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녀는 1762년 9살의 나이로 입궁했고 해경궁 홍 씨에 의해 길러지게 되었죠. 헌종의 왕비인 효정왕후와 철종의 왕비인 철인왕후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궁녀를 딸처럼 키웠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 해경궁 홍 씨에게도 청영공주와 청선공주 또 정조까지 자식이 여럿 있었지만 해경궁 홍 씨는 창덕궁에, 정조는 경희궁에 있었고 다른 공주들 또한 시집을 가버린 상태라 나이가 비슷했던 덕임을 딸처럼 정성껏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란 덕임은 총명하기까지 했는데요. 우연히 어머니께 문안을 여쭈러 온 정조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정조는 영조 42년인 1766년 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고 했죠. 그러자 덕임은 펑펑 울면서 훗날 효의왕후가 되는 새손빈이 아직 아이가 없으니 감히 명을 받들 수 없다며 목숨을 걸고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그런 그녀의 갸륵한 뜻을 받아들여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해경궁 홍 씨의 보살핌 아래에서 잘 살던 덕임은 영조 49년인 1773년에는 청양공주, 청선공주 그리고 여러 궁녀들과 고전소설이던 곽장양문록을 한글로 필사하기도 했을 정도로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곽장양문록은 필사 시기를 알 수 있는 소설 중 가장 오래된 필사소설인데요. 위빈이 필사한 부분의 하단에는 위빈 글씨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조 3년인 1779년 후궁 원빈 홍씨가 사망하자 신하들은 정조에게 후궁을 드려야 한다고 청하였고 정조는 새로 후궁을 드리는 걸 별로 내켜하지 않았지만 결국 1780년에 화빈 윤씨를 새 후궁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15년 전 승은을 내리려고 했던 첫사랑 덕임이 생각났던 것일까요? 새로 후궁을 맞이하고 나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1781년 다시 한번 덕임에게 승은을 내렸지만 그녀는 또 다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일부러 덕임의 하인들을 괴롭히고 갈구며 벌을 내리자 이에 덕임은 결국 뜻을 굽히며 승은을 받아들였죠. 그녀가 정조의 승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중전이던 효의왕후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녀를 배려했던 것이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신이 승은을 입는 것이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위빈성 씨는 항상 자신이 소용이 되고 빈이 되고 하는 것이 과분하다고 여겼으며 그렇기에 언제나 몸가짐을 조심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1782년 8월 특별상궁 직첩을 받아 정호품 상의가 되었죠. 그렇게 정조의 아이를 임신했던 그녀는 상의가 된 지 한 달 후인 9월에 창덕궁에서 둘의 사랑의 결실인 왕자를 낳았습니다. 당시 위빈을 딸처럼 키웠던 해경궁 홍 씨는 친정에서 유모 아지와 여종 복례를 궁으로 데리고 와 위빈의 해산을 돕도록 했죠. 왕자가 태어나자 온 조정이 떠들썩할 정도로 이보다 더한 경사도 없었는데요. 정조는 너무 기쁜 나머지 곧장 그녀를 정산품 소용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정조는 드디어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많고 많은 일 중에 이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해산을 도왔던 호산청 의관들과 탕약서원들, 의녀들 등 관련자 모두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왕자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그해 11월에 왕자를 원자로 책봉했고 이듬해인 1783년에는 왕자를 낳는다고 고생한 그녀를 정일품 의빈으로 진봉했죠. 정조의 의빈에 대한 총애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는데요. 이는 곧 왕실에 또 한 번의 경사스러운 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임신을 하게 된 의빈이 이듬해인 1784년 3월 옹주까지 낳은 것이었죠. 이에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아들이 있는 데다가 또 딸이 생겼으니 참으로 기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조와 이빈성 씨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가운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옹주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경기를 일으켜 5월 12일 피접을 나간 곳에서 갑자기 사망하고 만 것이죠. 이때 의빈성 씨와 정조뿐만 아니라 해경궁 홍 씨도 손녀의 죽음을 엄청나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정조 역시 딸을 잃은 슬픔에 너무나도 비통해했는데 다음 날인 5월 13일엔 모든 정사를 돌보지 않고 슬퍼하기만 했다고 하죠. 그렇게 딸을 보내고 난 2개월 후 왕자는 세자로 책봉되어 무뇨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와 이빈성 씨의 슬픈 비극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2년 후인 1786년 5월에 무뇨세자가 홍역에 걸리고 만 것이죠.
이에 정조는 무뇨세자의 병이 얼른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전국에 사면령도 내렸으며 과거를 실시하기도 하고 조세까지 탕감을 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했습니다. 최고의 의관들이 무뇨세자를 정성껏 돌보아 증상이 잠깐 호전되기도 했으나 결국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5월 11일 어린 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여리고 약했던 의비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안가 결국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알아누워 버렸는데요. 그렇게 의비는 다른 곳으로 피접을 나갔다가 증상이 좀 나아지자 다시 궁으로 돌아왔고 이때부터는 정조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죠. 정조는 매일 의빈이 씻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그녀가 먹는 약 또한 항상 검사했으며 약봉지와 약그릇은 모두 침실 안에 보관하고 쓰기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의빈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정조의 보살핌에도 이미 삶에 대한 의지가 없이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의비는 1786년 창덕궁에서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녀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지만 기록되어 있는 의빈의 증세를 보면 임신 중독증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임신 중독증의 원인 중 하나가 노산인데 의빈성 씨가 사망할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인 34살의 나이에 출산을 앞둔 만삭의 몸이었으며 또한 후궁이 된 이후부터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임신과 출산, 심지어 유산까지 했으니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정조는 너무나도 애통해했는데요. 의빈의 죽음이 참으로 슬프고 잘 먹고 잘 자고 해도 슬픈 마음은 변화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 라고 말했다 하죠. 정조는 의빈성 씨가 살아있을 때 한 유언대로 무뇨세자의 무덤이 있는 효창원의 왼쪽 언덕에 그녀의 묘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조의 뜻에 따라 의빈성 씨와 무뇨세자의 사당도 같이 세워졌죠. 그리고 정조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묘표와 묘지명을 손수 지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제 의빈 묘지명입니다. 그곳에는 그녀에 대한 애절하고 슬픈 정조의 마음과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죠. 또한 정조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의빈의 무덤과 사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요. 의빈성 씨와 무뇨세자의 묘에 몇 번이나 거동하는 정조 때문에 현재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 거둔고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90년 7월에 다음 왕이 되는 순조가 태어난 이후로는 순조의 후계 정통성 때문인지 더 이상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제가 만약 의빈성 씨라도 자식들을 다 잃게 되면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나도 애틋하면서 슬픈 정조의 첫사랑 의빈성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중종의 총애를 받는 한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전보다는 아래였지만 후궁들 중 가장 높은 품계인 정일품, 빈의 위치까지 올랐던 여인인데요. 심지어 중종의 서장자 아들을 낳았으며 스스로도 왕비가 되고 싶어 했고 게다가 중종도 그녀를 왕비로 삼으려 했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욕심이 과했는지 훗날 그녀는 끝내 왕비는 되지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중종의 애첩이던 경빈박씨이죠. 그녀는 경상도 상주에서 박수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연산군 제위 시절 전국 각지에서 흥청을 선발할 때 그녀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그러나 이후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그녀는 중종의 후궁이 되어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외모를 가졌던 만큼 중종의 총애를 듬뿍 받았는데요. 후궁이 된 지 단 1년 만에 종이품 수기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509년에는 중종의 첫째 아들인 복성군을 낳았죠. 그 이후에도 1512년에는 해순옹주를, 1514년에는 혜정옹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혜정옹주를 임신 중이었을 때는 많은 대소신료들이 경빈박씨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기도 했고 하필이면 경빈박씨와 수기나씨 둘 다 출산이 임박하자 의원들은 수기나씨는 돌보지 않은 채 모조리 경빈박씨의 출산만 신경 써주다 결국 수기나씨와 복중태하 둘 다 사망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왕의 첫째 아들을 낳았기도 했고 중종의 여러 후궁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그녀는 점점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515년 3월 당시 중전이었던 장경왕후 윤씨가 훗날 인종이 되는 이후를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에 중종의 맏아들 복성군을 낳았던 경빈박씨가 다음 왕비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경빈박씨 또한 몹시 중전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죠. 심지어 중종 역시 경빈박씨를 다음 중전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중 당시 정승이던 정광필이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경빈박씨가 지체 높은 양반집 규수가 아니고 출신이 미천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장경왕후가 훗날 인종이 되는 원자 2호를 낳았었기 때문에 만약 경빈박 씨가 중전이 되면 원자보다 형이었던 복성군과 2호의 족보가 꼬이면서 후계자 문제라던가 서열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그러다 왕위 쟁탈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온 조정에 피바람이 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신하들이 강한 반대를 하자 결국 중종은 경빈박 씨를 중전의 자리에 올리지 못하고 문정왕후 윤씨를 왕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중전이 되고 나서도 중종의 경빈박 씨에 대한 총애는 사그라들 줄 몰랐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문정왕후와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경빈박 씨의 콧대는 점점 높아졌죠. 그녀의 성품은 매우 방자하고 교만해서 중종의 총애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아나무인격으로 너무 제멋대로 굴었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고 수많은 부조리한 짓을 많이 벌여 재산을 긁어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욕심도 많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중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간교한 술책을 부리는데 열심이었으며, 경빈박 씨의 엄청난 권력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뇌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중전의 입지도 많이 좁아질 것이 분명했고, 경빈박 씨 자신은 무려 왕의 첫째 아들을 낳았었기 때문에 훗날 자신이 왕비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문정왕후와 척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527년 어느 날 경빈박 씨의 끝을 모르고 치솟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세자가 머무는 곳인 동궁전 후원에서 불에 태워진 쥐가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은 세자를 저주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훗날 이것을 작서의 변이라고 불렀죠. 그러자 온 조정의 눈은 경빈박 씨를 향하며 그녀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아들 복성군을 세자로 올리기 위한 경빈박 씨의 소행이다 라는 것이었죠. 사실 경빈박 씨가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세자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작서의 변 사건이 누군가가 경빈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흉계였다 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빈박 씨를 모시던 상궁들과 궁녀들, 그리고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 모두를 잡아들여 고문하고 문초를 했지만 아무도 경빈박 씨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은 없었고, 또한 그녀가 범인이라는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작서의 변 사건의 결론도 조금 애매하게 났는데요. 대소신료들과 3사가 지속적으로 경빈박 씨와 복성군을 폐서해나고 궁에서 내쫓으라며 주청하자 중종은 계속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끝없는 상소와 대신들의 처벌 요구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둘을 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에 둘을 폐서해나라는 교지를 쓰라고 했지만 그 누구의 자복도 없었고 범인이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교지를 어떻게 적을지 우왕좌왕하며 중종에게 어찌할까를 물었죠. 그러자 중종은 대비마마께서 경빈이 의심스럽다는 글을 내리셨으니 그렇게 적어라 라고 하며 은근슬쩍 대비에게 책임을 돌렸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순대비는 내가 경빈을 의심했지만 범인으로 확정지었던 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아무튼 대신들의 강력한 주청으로 인해 중종은 결국 경빈박 씨와 복성군을 폐서해나고 박 씨의 고향이던 경상도 상주로 귀향을 보냈으며, 경빈박 씨의 딸이었던 혜정옹주와 아버지 박수림을 비롯한 친인척들을 모두 파직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경빈박 씨는 유배지에서도 중종을 믿고 있었죠. 중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불러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희망은 완전 산산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중종 28년인 1533년 동궁의 남쪽 울타리 위에 뭔가 흉물스러운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든 물건이었는데 머리카락도 붙어 있었고 눈, 코, 입 등 이목구비까지 있었으며, 그리고 그 흉물 앞에는 이처럼 세자를 능지하고 이처럼 세자의 아버지를 교살하며 이처럼 중전을 참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뒤쪽에는 병조 서리 한충보 등 15인이 한 일임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짜로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여 가작인두의 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조정에서는 한충보를 모함해서 이득을 볼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자 어이없게도 한충보를 잡아와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충보가 언급한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와중에 당성이 홍여의 하인들이 이 짓을 했다는 자백이 나오게 되었죠. 당성이 홍여는 다름 아닌 혜정옹주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홍여는 바로 잡혀오게 되었고 지독한 고문과 신문을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옥에서 사망하게 되었죠. 전에 있었던 작서의 변과 마찬가지로 범인이 누군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중종은 이 사건은 경빈박 씨에게 잘 보이려 한 자들이 벌인 짓이라며 경빈박 씨에게 사약을 내렸고, 아들이던 복성군은 관련이 없으니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복성군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자 유배명을 내린 지 고작 3일 만에 복성군에게도 사약을 내렸으며 두 옹주는 패서인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야말로 경빈박 씨의 집안 전체와 자식들마저 모조리 풍비박산 나버린 것인데요. 훗날 복성군과 두 옹주의 신원을 회복해 주기는 했지만 경빈박 씨를 비롯한 이들의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빈박 씨가 복성군을 세자로 올리고 싶어 하긴 했지만 작서의 변과 가자긴두의 변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아니면 누가 이 일들을 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이 두 가지 무서운 사건 때문에 일가족이 몰살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죠. 실록에도 경빈박 씨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녀는 미천하고 탐욕이 많았으며 교만하여 스스로 왕비가 되길 바랬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복성군의 존재 자체도 세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서 작서의 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타겟이 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이긴 했었습니다. 또한 더러운 성품 덕에 어느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거나 대변해주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보면 확실히 착하게 살아야 하긴 한 것 같네요. 중종의 총애만 믿고 교만한 행동과 못된 짓만 일삼다가 결국 그 더러운 성격 탓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아 자신을 비롯한 집안 전체와 자식들마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경빈박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궁에 사는 연애의 불려가 춤을 추고 흥을 돋구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일패기생이 그렇고 또한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초유갱도 그런 기생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도 궁으로 가서 춤을 추던 그런 기생입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은 그는 나중에 옹주가 되는데요. 옹주라는 호칭은 왕의 후궁이 낳은 딸을 이렇게 부른다고 알고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왕의 후궁이나 왕녀에게 주는 봉작이기도 했다고 하죠. 고려시대의 호칭이 조선 초기로 이어져 왕실 여인을 궁주나 옹주라는 호칭으로 부르다가 이후 궁주라는 호칭은 사라졌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 옹주는 왕과 후궁 사이의 딸을 지칭하는 단어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시기가 바로 조선 초의 일이라 아직까지는 고려시대의 영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기생으로 시작해 옹주가 된 이 여인은 바로 가이아라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보천이라는 곳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성은 홍씨인데 실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가이아란 이름은 기생 환명이었죠. 독특한 점은 그녀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일반 백성의 딸로 태어났을 확률이 높죠. 아무튼 그녀는 가무에 특출한 재능이 있다 보니 궁에서 연애가 있는 날이면 항상 불러들이던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미모의 황홀한 춤으로 여러 왕실 종친들과 대신들을 홀리던 그녀는 당연히 남정네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녀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태종 7년인 1407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할 때도 참여했던 인물인 조선의 개국공신 황희석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할 인물은 황희석의 아들 황상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당시 무신이었는데요. 대오군이었던 황상이 가이아를 첩으로 삼게 되었죠. 그러나 가이아를 첩으로 삼고 싶어하던 인물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는 바로 기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그를 도와 공을 세워 공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죠. 기무는 가이아가 황상의 첩이 되기 전에 그녀와 몇 번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무는 그런 가이아를 잊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궁의 연애에 불려간 가이아는 연애가 끝나고 나서 황상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자 기무는 기병과 보병 30여 명을 이끌고 황상의 집으로 가 그 집을 포위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가이아를 납치해 가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가이아를 찾을 수 없었고, 아쉬운 대로 가이아의 옷가지들만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이조차도 말이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더 큰 일은 다음날에 일어났죠. 다음날 낮에 가이아가 말을 타고 저잣거리를 지나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위치를 파악한 기무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 가이아를 납치해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황상은 너무 격분한 나머지 20여 명의 군사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 말을 몰아 납치한 자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기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는 3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섰고 이 두 무리는 저잣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몽둥이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시작했는데요. 기생 한 명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 대낮에 쌈박질을 한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얼마 안가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이 일의 주동자인 황상을 하직시켜버렸고 가이아에게는 곤장 80대를 선고했죠. 하지만 곤장을 맞지는 않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질을 한 군사들은 모두 멀리 있는 수군으로 보내버리는 처벌을 내렸죠. 다만 기무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바로 공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일어난 패싸움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가이아에 대한 기록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태종실록에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태종이 한 신하에게 궁에 연회 때마다 와서 춤추던 기생이 요새 안 보이던데 분명히 어느 대신이 첩으로 데리고 살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 그 기생이 어딨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라고 명을 내렸죠. 이에 얼마 안가 그녀를 찾아내게 되었고 태종은 가이아를 불러들여 그녀를 후궁으로 삼게 되었죠. 사실 예전부터 태종도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결국 그녀를 쟁취하게 된 최종 승자는 태종 이방원이었던 것입니다. 기생이 후궁이 된 건 조선시대에는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조선 초까지만 해도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기생이 얼마든지 후궁이 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태종 이후에는 기생이 후궁이 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태종 14년, 태종은 가이아를 해선옹주로 책봉했죠. 천한 신분인 기생이 옹주가 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일인데요. 그녀는 가이아라는 관명을 따라 가이옹주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녀의 성을 붙여 홍해선옹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태종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지는 못했다고 하죠. 가이아는 후궁이 된 후에 뇌물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당시 천한 신분이던 기생에서 왕의 후궁이 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긴 한 것 같네요. 초유갱이라든지 황진이, 가이아 같은 이런 이름 있는 기생들은 실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춤을 어떻게 췄길래 이렇게 역사의 이름을 남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생에서 옹주까지 신분 상승이 되었던 조선 초 최고의 기생 가이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정의 피바람을 불러온 세조. 하지만 그런 그도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여인이 한 명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덕중이었습니다. 세조가 보위에 오르기 전 수양대군이던 시절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덕중이었죠. 덕중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미모가 굉장히 빼어났고 몸매도 좋아 수양대군의 눈에 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덕중은 수양대군의 첩이 되었죠. 그렇게 수양대군은 훗날 세조가 되었고 그녀도 같이 궁으로 들어가 후궁의 첩지를 받게 되어 정상품 소용으로 봉해졌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계속해서 세조의 총애를 받아 세조 5년 1459년에는 왕자인 아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고작 5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었죠. 덕중을 보면 아지가 생각나서였을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이후로 덕중을 찾는 세조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덕중의 외로움은 더해지게 되었죠. 여종의 신분이었다가 임금의 후궁이 되어 온갖 후사와 권세를 누렸지만 궁 안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을 잠도 못 들어 뒤척이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던 덕중의 마음에 한 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내시 송중이었죠. 내내 송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만 보던 덕중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담아 송중에게 연애 편지를 적었고 모두의 눈을 피해 몰래 송중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은 송중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후궁이 자신이 좋다며 구애를 해오니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러다 이 일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거나 하면 둘 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떡하나 밤잠 설치며 고민하던 송중은 결국 그 서신을 가지고 세조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아뢰었죠. 송중의 말을 들은 세조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덕중을 불러 말했죠. 너의 이 행동은 나를 능멸한 것이니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오랫동안 나를 모신 정이 있기에 목숨을 거두지는 않겠다 라고 하며 극형에 처할 정도의 중대한 일이었지만 그간의 정을 봐서 덕중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하니 소용첩지를 빼앗았고 그녀의 신분을 궁중에서 잔심부름 등을 하는 방자로 강등시켜버렸죠. 그렇게 덕중은 신세한탄하며 궁에서 살아가다가 지나가던 한 남성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귀성군 이준이었죠. 자신이 수양대군의 첩이 되기 전 사저에서 살 때 수양대군의 집에는 한 명의 등과 같은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는데 그 중에는 수양대군의 동생 이명대군도 있었고 이명대군의 아들인 귀성군 이준도 있었습니다. 귀성군 이준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데요. 그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의 잘생긴 외모에 대해서는 야사나 여러 기록에도 많이 등장했는데 그의 외모도 훤칠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문무까지 겸비한 엄청난 인물이었죠. 그는 등준시 무과의 급제 후 1467년 남이와 함께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광군의 총사령관이 되기도 했었고
난을 진압한 공으로 27세의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인 1468년에는 28세의 나이로 최연소 영의정에 임명되기도 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허구한 날 수양대군의 집에 들락날락하던 이주는 덕중의 마음 한구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는지 덕중은 후궁의 자리에서 방자로 신분까지 강등된 상황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두 번째 스캔들을 일으키고야 말았는데 그것은 이준에게도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자면 그는 시동생의 아들이었고 그녀에게는 시조카였던 사이였으며 조카에게 큰어머니가 널 좋아해라며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시켜 몰래 그 서신을 평소 친했던 내시 최호와 김중호에게 전달했고 그들 또한 아무도 모르게 귀성군 이준에게 러브레터를 전달했죠. 지난밤 봄비가 내리더니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군께서 이 아름다운 연꽃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몸으로 방자로서 고되게 살고 있습니다. 군께서는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저는 마음이 몹시 심란합니다. 군께서 잠자에 오실 때면 매양 관옥 같은 얼굴을 훔쳐보면서 연모하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심처에 있는 처지라 감히 구구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으나 죽어도 연모하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엄청난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이었죠. 큰어머니 뻘인 세조의 후궁에게 이 기가 막힌 편지를 받은 이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엄청난 서신이었죠. 이주는 곧바로 아버지 이명대군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고 역시 깜짝 놀란 이명대군은 곧장 그 서신을 들고 형님인 세조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세조는 격분했죠. 먼저 이 서신을 전달했던 궁녀 둘과 내시 둘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난 편지인 줄 알고 서신을 전달했다면서 잡아떼었지만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심각했죠. 그러다 결국 세조는 두 명의 궁녀와 내시 최호 김중호에게 장형을 내리게 되었고 곤장을 맞아 4명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중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세조는 일단 그녀를 하옥시켰고 대신들과 종친들을 불러서 의논했죠. 처음에 세조는 자신의 아이까지 낳았고 평생 자신을 보필했던 여자이니 약한 처벌을 내리려 했지만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대신들의 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논의를 한 다음 날인 1465년 음력 9월 5일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귀성군 이준도 국문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조는 귀성군에게 의심스러운 점은 하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며칠 만에 5명이나 되는 사람이 극형에 처해져 사망하자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반역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죄수들에게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을 귀성군을 위해서도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였죠. 게다가 그날 저녁에는 종친들과 대신들을 경회로 불러 성대한 연회도 베풀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날 세조가 술에 잔뜩 취해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신이 예전에 아끼던 덕중을 자신의 명으로 처형했던 것을 떨쳐내기 위한 춤사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왕의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모해 조정의 피바람이 불었던 덕중이 연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